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요, 제목이 사회 경제 구조 변화와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기 힘들어진 이유는 가 뭔지, 저는 그게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사회 경제 구조 변화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었길래 사람들이 삶이 힘든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바뀐 사회 경제 구조 변화,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회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오늘 제가 하려는 강의의 그 주 내용입니다. 자, 일단 강의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일단 확실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살기 힘든 거지만 코로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다는 말 많이 했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정말로 살기 힘든 건가? 사실은 보통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를 미화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들 그때가 좋았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우리 경제에서 가장 대한민국 경제가 좋았을 때가 한 1980년대,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후부터 IMF 전까지, 90년대 중반까지. 그때가 보통 대한민국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때랑 비교를 해도 지금이 훨씬 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건 맞거든요. 가령 자꾸 이런 강의를 하면 돼서 그래서 제가 라떼 교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 술을 먹어도 그냥 정말 깡소주에 김치 그런 거 먹을 수밖에 없었고, 치맥 같은 거는 정말 선배가 어쩌다가 장학금을 타가지고 특별히 한번 이제 낼 때만 치맥 같은 걸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학생들도, 저는 이제 고대 교수지만 막걸리 먹자 그러면 대학생들이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치맥 먹어요. 아니면 삼겹살, 돼지갈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들 그냥 흔히,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걸 지금은 흔히 물질적으로는 누릴 수 있는 거죠. 틀림없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비 재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잘 살아진 게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과거보다 살기 힘든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관련 통계를 보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알지만 경제 성장률이 점점 저하되고 있죠. 다음에 흔히 고용 없는 성장, 또 청년 실업률이 높고, 다음에 임금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통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도 확실히 어떤 정말 수명은 길어졌는데 노후가 불안하죠. 그 다음에 정말 다 알겠지만 사교육비 힘들고 주거비 힘들고 그렇죠. 근데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의 생활도 그다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런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아까 한국 경제가 제일 좋았을 때가 88 올림픽 이후부터 IMF 이전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를 다룬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응답하라 1988인데, 그거는 이제 8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90년대 한 중반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서울의 이제 변두리 지역에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다들 88년에 이제 쌍문동이었던 것 같아요. 쌍문동에 이제 몇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살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드라마가 한 93년 정도까지 아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다들 그 쌍문동 주민들이 다 이제 다른 동네로 가죠. 다 가는데 다들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잘 돼서 가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가용도 다 구입하고 그런 식인데, 근데 사실은 왜 1988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때가 이제 한국 경제에서 제일 좋았을 때인데, 근데 사실은 그 쌍문동에 왔던 사람들이 다 더 잘 돼서 나가는 게 드라마지만, 근데 실제도 그랬거든요. 실제도 적어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는 적어도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잘 살고 지금보다는 5년 후가 더 잘 될 거다. 다들 이제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건데, 그럼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과거에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보기로 하죠. 예. 일단 그럼 과거보다 힘든 이유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몇 가지 답변이 있는데 사실 뭐 몇 년 전까지 과거에 제기된 답변은 제일 흔한 게 세계화, 뭐 신자유주의 뭐 그런 거였어요. 뭐 이건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사실은 물론 근데 세계화 신자유주의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세계화랑 신자유주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이 심화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특히 한국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수출 주도 경제로 성장을 했는데 그거는 결국 세계화의 그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국 우리가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후진국 중에서 급격히 경제 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은 사실은 다 세계화의 수혜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물론 어떤 불평등을 심화시킨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엔 그랬는데 그럼 최근에 제기된 답변은 이런 거죠. 뭐 4차 산업혁명, AI 로봇.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소멸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기된 답변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정말 앞으로 일자리가 소멸할 거냐 하는 것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무엇보다 그거는 앞으로 벌어질 거를 걱정하는 거지 한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살기 힘들어졌다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거에 대한 이제 염려인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기한 건 이런 거예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래 그것 때문에 불평등 심화된 건 맞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불평등 심화를 가져온 거. 그다음에 플러스 어떤 경제 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온 거는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인데 그럼 어떤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이냐? 산업 사회에서 탈산업 사회로의 경제 구조 변화. 그게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불평등 심화와 저성장의 주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탈산업화는 뭐냐? 탈산업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서비스 중심 경제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 뭐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죠. 일단 이런 거죠.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인류 사회 산업 구조 변화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변한다 그러죠. 그래서 1차 산업 농업에서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그 다음에 3차 서비스 중심으로 변한다.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란 말이죠. 뭐 산업 구조의 변화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산업 구조의 변화하는 이유는 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 때문이죠. 자, 사실 우리가 뭐 이런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인류의 한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70%는 다 농업에 종사했거든요. 그렇게 70%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그럼에도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서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죠. 간신히 근근히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한 뭐 17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들면서 농업혁명이 나서 뭐 비료나 품종 개량, 뭐 기계화 등등으로 해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한 명의 농부가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하는데 농민은 더 적은 농부, 그러니까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농촌에서 이제 과잉 인구가 생기는 거죠. 유휴 인력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때마침 또 산업혁명기예요. 산업혁명이 나서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조업이 생산성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발전하니까 농업 부분에서의 그 유휴 인력들이 제조업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촌의 그 유휴 인력을 대거 이 공장들이 흡수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말했죠. 농업 부분의 생산성이 증가해서 농업에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제조업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제조업은 사실은 농업보다 더 생산성 증가가 빠르죠. 당연히 뭐 제조업이라는 건 이제
기계를 돌려서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생산 증가 빨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제조업이 중심이 되면서 그러니까 산업 사회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소비가 미덕인 어떤 그런 풍요의 시대가 개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또 그러면서 제조업에서 각종 신제품이 막 발명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가 발명되고 뭐 처음에 전기관 그다음에 전기 그러면서 전기가 발명되면서 각종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것들 뭐 전기를 바탕으로 하는 뭐 냉장고, 오디오, TV, 뭐 전화 다 그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생기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각종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들이라는 게 다 이제 마구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공사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니까 또 더 많은 물건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제조업 고용은 증가하고 이제 그런 식의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쭉 거쳐봤으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집에 처음에 이제 TV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냉장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 오디오 들어왔을 때, 그리고 처음에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다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그 소비 품목을 이제 늘려가면서 그게 이제 잘 살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잘 살아지는 이제 그런 거였죠. 이때가 이제 어떤 제조업의 전성기가 이제 이런 걸 겪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계속해서 증가해요. 제조업의 생산성은 또 계속해서 증가해요. 계속 증가.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증가하니까 더 적은 인력 가지고 이제 모든 제조업의 그 물건들의 수요를 다 충당해도 충당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의 사실 삼성전자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훨씬 더 많은 물건 만들려고 훨씬 더 매출이 많은데 지금의 삼성전자 인력은 과거보다 많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한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현대 자동차든 삼성전자도 가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일하지 않잖아요. 상당 부분 기계화되고 자동화돼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생산성이 그 제조업의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니까 더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그 많은 물건들에 대한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도 마치 농업에서 유휴 인력이 발생한 것처럼 제조업도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제조업의 고용에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농업에 있던 이제 유휴 인력이 제조업으로 왔고, 근데 제조업도 유휴 인력이 생겼어요. 그럼 이 유휴 인력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결국은 서비스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주로 이제 그 인력 이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탈산업사회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인더스트리인데 이건 사실 제조업이란 말이거든요. 산업은 거의 또 제조업이랑 비슷한 거의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사회 그러면 그 자체가 제조업이 중심 사회라는 걸 말하고 탈산업사회라 그러면은 서비스 경제가 중심인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제 인력이 옮겨갔고, 다음에 탈산업사회 서비스 경제 시대에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제 인력이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 자, 이런 거죠. 제조업은 농업보다 더 생산성이 높죠. 그런데 서비스업은 그 속성적으로 제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죠. 왜냐하면 그 인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예컨대 뭐 서비스업은 예컨대 이발사를 생각하면은 30년 전에 이발사하고 지금의 이발사를 비교했을 때 뭐 30년 지금의 이발사가 30년 전보다 얼마나 더 생산성이 증가했겠어요. 이 이발사의 생산성이라는 건 하루에 이제 머리를 깎는 사람의 숫자인데 물론 이제 전동 바리깡이라 그러네요. 어쨌든 머리깡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30년 전에 과일을 할 때보다는 좀 더 생산성이 증가했겠죠. 하지만 뭐 얼마나 증가했겠어요. 별 차이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거기 때문에 생산 증가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뭐 공장 제품은 뭐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이런 거죠. 이건 얘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유학 갔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1995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그때 이제 컴퓨터를 장만해야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그 당시에 최고 사양 지금 그때 한 240만 원인가 제가 준 것 같아요. 240만 원 정도 주고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컴퓨터를 이제 그때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정말 좋은 사양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사양이라서 그게 뭐냐면 300 그 하드 용량이 300 메가바이트였어요. 300 메가바이트. 그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업이라는 거는 생산성이 굉장히 뭐 빨리 증가하는 거죠. 서비스업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 산업사회에서는 다수가 더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이제 옮겨갔는데 탈산업사회에서는 다수가 생산성이 더 낮은 분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1과 2의 차이가 뭐냐? 그런 거죠. 자, 원래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작년에 한 명이 10을 생산했고 금년에 11을 생산했다고 하면은 생산성이 20% 상승된 거고 다음에 인구가 똑같다고 하면은 실질 GDP도 20%가 상승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생산성 분야가 커지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도 빨라지죠. 하지만 낮은 생산성 분야가 커지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조업 중심 사회보다 서비스업 중심 경제에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이 높으면은 높은 급여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명이 10개를 만드는데 금년에 한 명이 12개를 만들면은 사실 작년보다 그 사람의 임금 20%더 줘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죠. 뭐 임금을 20%더 줘도 또 그걸 같은 더 많은 걸 만들어냈으니까 훨씬 더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높은 급여를 줄 수 있는데 생산성이 낮으면 높은 급여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조업 중심보다 이 서비스업 중심 경제에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이런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우리가 급여가 인상해도 우리가 근로자한테 높은 임금을 줘도 뭐 같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가격을 인하하는 게 가능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컴퓨터 가격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성능은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죠? 그런데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으면은 생산성이 정체된 상태에서 급여를 인상하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공산품보다 서비스 가격은 훨씬 더 빨리 인상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어떤 주요한 차이들이죠. 그러면은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런 거 한번 보죠. 일단 이런 거예요. 어떤 서비스의 경우에는 뭐 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값이 올라가니까 결국 소수 계층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가장 고용 규모가 큰 단일 직종이 뭐냐면 하인, 집사 그런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무슨 이런 영국을 배경으로 한 19세기 영국 배경으로 한 영화를 봐도 대충 이제 좀 멋있는 집에 가면은 되게 이제 집사가 있고 하인들이 쫙 있고 하잖아요. 이게 단일 직종으로는 가장 많은 고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는 이 중산층이냐 아니면 그 밑이냐를 구분하는 게 집에 하인이 있냐 없냐였대요. 그래서 집에 하인이 있으면 그래도 이 집은 웬만큼 뭐 중산층 이상이구나. 집에 하인이 없으면 여기는 하류층이구나. 그런 식으로 구분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우리 집에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도시의 중산층이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도 입주 가정부 누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몇 살 많은 10대였죠. 그냥 10대 누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집이 특별히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 이제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그 딸이 대충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보내요. 서울에 먼 일가 친척집에 보내서 그런 먼 일가 친척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일도 도와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 가정부죠. 오늘날 치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요새 집에 입주 가정부를 둔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거죠. 장인이 한 땀 한 땀 뭐 정성 들인 굉장히 그런 옷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 워낙 값이 비싸니까 지금은 이제 부유층만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대량 생산한 걸 중산층 입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런 거죠. 아니 뭐 그래 이제는 과거와 달리 입주가 정보를 보통 사람은 사용할 수 없고 또 과거와 달리 수제품을 뭐 보통 사람들 사용할 수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그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또 값이 올라가도 수요를 줄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값이 올라가면 값이 올라간다고 해도 수요를 줄일 수 없으니까 가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의료하고 교육인 거죠. 의료하고 교육은 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값이 비싸죠. 비싸지만 또 비싸다고 해서 이걸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가게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보통 이 대목에서 이제 조크를 하나씩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서 어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청중에 따라서 제가 이 조크를 하면은 반응이 좋은 데도 있고 반응이 좀 썰렁한 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금요 강좌 이 여기 청중들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학 등록금이 한 10년 정도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동결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대학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어요. 그런데 근데 이게 그 10년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들은 좀 등록금 동결 좀 풀고 이제 또 등록금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쯤에 처음에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동결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즈음에서 언론서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높다 뭐 그런 식 기사가 많이 났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 당시 기사가 대충 뭐 지난 10년, 20년간의 등록금 상승률을 보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등록금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 대학들이 뭐 장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하다. 막 그런 식의 기사가 막 언론에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동결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그때도 그 기사 보면서 야 이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대학교라는 거는 이게 대학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은 굉장히 그 서비스업이고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이제 인건비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물가라는 건요, 평균 물가라는 거는 서비스 물가와 공산품 물가가 합쳐진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그 평균 물가인데,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공산품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서비스 물가는 계속 증가해요. 그런데 대학교는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산품과 서비스를 합친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는 대학교 교육에 대한 그 가격, 그러니까 등록금이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상적인 건데, 게다가 사실은 또 제가 한 1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저희 대학교 제가 있는 그 대학도 학생 정원은 별로 늘지 않았어요. 학생 정원 늘지 않았는데 대학 교수 수는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학 교수는 증가했어요. 근데 등록금은 계속 동결돼 있어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빨리 올라갔다 하는 거는 일종의 약간 이 서비스와 그 공산품의 좀 차이를 간과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강의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은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다라는 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학 등록금이 높긴 높죠. 그 사실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근데 이제 대학 등록금이 높은 것도 맞고, 하지만 이 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많고, 사실은 이 대학 교육이라는 게 어떤 사회에서 역할을 생각하면 사실은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좀 낮추는 게 맞죠. 여러 가지 방법을. 어쨌든 근데 오늘 주제는 뭐 이 얘기는 아니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제가 아까 이 서비스업은 그 본질상 굉장히 생산성 증가가 낮고 그리고 이제 값이 많이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의 그 제품의 특성, 아까 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제품의 특성인 거고, 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서비스업은 소위 거기에 이제 그 종사 그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숙련 정도에 따라서 보통 세 가지 유형 분류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전문 지식 서비스. 이거는 이제 주로 경영 서비스, 그러니까 뭐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 뭐 금융 이런 어떤 전문 경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의료와 교육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의 단순 사무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런 전문 지식 서비스를 보조하는 역할. 그러니까 주로 사무원들, 뭐 일반적인 어떤 단순한 사무원들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순 대인 서비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을 상대로 어떤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운수업이라든가 뭐 소매업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이발사, 뭐 미용사,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좀 더 단순한 대인 서비스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간층 단순 사무직은 우리가 정보화, 사무 자동화되면서 대폭 축소됐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타이프라이터를 가지고 이제 타이프를 치는, 그러니까 그 타자수라고 그러죠. 이제 타자만 치는 사람이 따로 이제 있었죠. 그리고 뭐 예컨대 어떤 클럽,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도 앞에 그 출납을 한, 옛날에 이제 은행을 가면은 굉장히 창구 직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예금을 하고 다시 출금을 하고, 그러니까 출납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은행 창구에 그 출납 업무 전담하는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뭐 돈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그 뭐죠, 그 입출금 기계를 가지고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자동화되니까 뭐 그런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없고, 다음에 단순히 타자를 치거나 그런 이제 사무원도 다 없고, 그래서 중간 단순 사무직은 다 이게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고 정보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줄죠. 그래서 대신 전문 지식 서비스는 좀 증가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 서비스는 증가해요. 하지만 이런 전문 지식 서비스는 증가한다 그래도 여전히 소수의 전문가만,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쪽 아래 단순 대인 서비스도 증가해요. 우리가 맞벌이가 되고 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굉장히 이런 대인 서비스 연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건 많이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런데 공급은 더 많이 증가해요. 공급은 더 많이 증가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웬만하면 다 이제 맞벌이를 하죠. 맞벌이를 하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집에 계시던 많은 여성들이 지금 다 취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단순 대인 서비스, 뭐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가정주부였던 분들도 많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조업에 있던 분들도 많이 일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동포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 그러니까 조선족 그런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은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은 더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임금이 어려운데, 게다가 서비스 업종은 제조업보다 협상력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 업종은 노조가 있기 힘들죠. 뭐 그렇잖아요. 예컨대 무슨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조그만 식당에서 일하는 뭐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이렇게 노조 같은 게 만들기 힘들고 협상력이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는 속성상 정규직이기가 힘들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 정규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인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굉장히 수요가 많고 또 뭐 노조 같은 것도 결성하기 힘들고 또 비정규직이 많고 하니까 임금이 제조업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은 이게 소수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하고 다수의 저임금 단순 서비스직, 이렇게 좀 양극화.
그 속성상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죠. 이게 그 서비스 경제의 이제 특성인 거죠. 그런데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런 그 전문 지식 서비스를 이제 그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전문 지식 서비스도 이 생산성에 따라서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뭐냐 하나는 경영 서비스, 제가 아까 말한 금융, 마케팅,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수요자가 기업이에요. 기업이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가가치 창출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어떤 그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거기에 들어간 어떤 뭐 재료비 그런 게 아니라 주로 브랜드 파워가 크죠. 그러니까 뭐 같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뭐 재료가 들어가 품이 들어갔지만 명품과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값이 차이가 큰데 그런 명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어떤 전문 서비스에서 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광고 그런 거. 그래서 굉장히 이 전문 서비스 중에서 경영 서비스는 굉장히 부가가치 창출이 크고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지식 경제에서는 더욱더 부가가치가 크죠. 그런데 자 이건 이런데 또 한편에는 의료와 교육은 이 수요자가 개인들이죠. 가게죠. 그죠?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성 증가는 낮아요.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가계 부담이 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의료와 교육은 가계도 부담이 크지만 정부 지출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의료와 교육은 상당 부분 좀 어떤 순수하게 그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정부도 많이 거기에 보조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 지출이 사실 의료와 교육이 정부 지출 중에서 가장 그 지출 규모가 큰 게 의료랑 교육이거든요. 국방 그런 것보다 더 커요. 의료, 교육이. 근데 이렇게 정부 지출도 크고 또 가계 부담도 커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떤 그 부담이 가계나 정부나 크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까지 이런 어떤 그 탈산업 사회, 서비스 경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탈산업 사회에서는 산업 사회랑 비교해서 성장률이 낮고 그다음에 실업이나 근로빈곤이 좀 더 많고 소득의 양극화가 발생하기가 쉽죠. 그죠? 그리고 GDP에서 의료와 교육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게 정부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2000년대 이후 뭐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계속 겪어왔지만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은 저하돼 왔고 뭐 사람 계속해서 양극화는 증가돼 왔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부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는 마땅히 이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하는 거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려면은 과연 이 서비스 경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예. 그럼 이런 서비스 경제의 이해에 가장 그 기본되는 거. 자, 그럼 이런 서비스 경제는 재앙이냐? 어떤 경제학자는 이걸 갖고 어떤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서 질병이다. 막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게 재앙이냐? 그럼 제조업 때가 좋고 지금은 나쁜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핵심은 경제는 계속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이 어쩔 수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80년대나 90년대 중반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산업사회 전성기 때보다는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죠. 낮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니고 꾸준히 조금씩 또 적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렇죠?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경제가 5% 성장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작년보다 올해 5%만큼 더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량은 증가했다는 걸 말해요. 근데 단 왜 계속 서비스 경제가 커지냐 하면은 사람들은 공산품도 더 많이 요구하지만 또 함께 서비스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 전성 시대는 계속해서 뭐
라디오, TV, 냉장고, 뭐 자동차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계속 그 공산품을 찍어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대충 다 이제 그 채워졌어요. 채워주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생산성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인력이 과거보다 더 많은 공산품을 공급을 하고 또 더 많은 인력이 과거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공산품만 계속해서 꾸준히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왔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난 것 플러스 더 많은 공산품을 소비하면서 이제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소비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공산품과 더 많은 서비스를 소비하지만 이게 경제 성장률을 보면 좀 더 과거보다 저하되는 거죠. 이건 약간 제가 이제 좀 재미삼아 얘기를 하면은 요새는 우리가 예컨대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하면은 극장에 그러니까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뭐 굉장히 이제 많이 피해를 받겠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보통 극장에서 정말 흥행이 굉장히 잘 된다 하면은 뭐 한 300만은 보통 넘어가죠. 그리고 한 1000만 명 넘어가요. 와 정말 뭐 대박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 그러니까 한 1980년 뭐 그 정도 그 당시에 그 해에 1980년쯤일 거예요. 뭐 80년, 81년 아마도 그러겠죠. 그럴 텐데 그 해 극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성룡이라는 그 홍콩 배우가 한 그 취권이라는 이제 중국 무협 코믹 무협인데 그게 한 80만 명쯤 됐을 거예요. 100만 명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1980년 전까지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장미희 씨라고 당시에 영화 배우 장미희 씨가 주연한 겨울 여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1980년까지 역대 한국 영화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동원한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만 명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0만 명만 영화를 봐도 그 해 가장 많이 본 거예요. 아니 한 10년 내로 가장 많이 본 게 60만 명, 100만 명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1년에도 뭐 300, 400, 500만 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리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사회 전체를 보면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를 보면 항상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거죠. 문제는 그 분배가 불균형되는 거죠. 그 분배가 불균형돼서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경제에서는 물론 과거보다 성장률이 떨어진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과거보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나중에 시간 되면 더 말하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과거처럼 새로운 공산품의 혁신 제품이 마구 생기면은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거를 마구 이제 구입하려고 하니까 경제 성장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나마 우리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좀 경제 성장률에 큰 도움이 됐던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그 혁신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다음에 반도체를 이용한 각종 IoT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혁신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나마 그것 때문에 좀 성장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근데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되면은 그죠?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서비스 중심 경제로 되면은 과거보다 경제 성장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분배는 불균형된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탈산업 사회
논의는 대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0년, 뭐 10몇 년까지는 이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소위 뭐 탈산업사회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AI, 로봇,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의미죠. 탈산업사회하고는. 이거는 훨씬 더 성장의 원동력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까? 그러면 그렇다면은 불평등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걸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죠. 뭐냐면은 미국의 그 고든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고든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2, 3년 전에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미국의 그 저성장의 원인,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거와 달리 뭐 70년대 뭐 그때에 비해서 성장률이 그 저하됐는데 왜 미국의 성장률이 저하됐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뭐 이 사람은 미국을 예로 들었지만 미국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찬가지인데, 오늘날의 저성장의 원인은 혁신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는 굉장히 지난 30년간, 뭐 지난 20년간, 지난 30년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이런 뭐 인터넷, 스마트폰, 뭐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이 뭐 혁신 제품이 나오고 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최근에 과학기술 발전이 그 전 세대에 비해서 놀라운 걸까라는 이제 질문을 이 사람이 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1948년에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얘기예요. 1948년에 미국인이 타임머신을 타고서 70년 전인 1878년으로 간다면 어땠을까? 혹은 70년 후인 2018년으로 미래로 왔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건데, 이런 거죠. 만약 이 사람이 70년 전인 1878년으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미국으로 치면 막 남북 전쟁이 끝나고 서부 개척도 이제 거진 다 이제 마무리되고 뭐 그럴 때인데, 근데 어느 경우에 정말 자기가 살던 세계와 너무나 다르구나라고 느낄까, 그런 얘기인데, 이런 거죠. 1948년에 미국의 중산층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았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했는데 TV, 자동차, 전화, 냉장고 다 있었고 굉장히 교외에 아주 쾌적한 주택에서 살고 그랬어요. 1948년에 미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1878년에 미국의 중산층의 삶은 어땠냐? 그 당시에 당연히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이란 말이죠. 전기가 없으니까 전화, 전기 제품 당연히 없고, 또 그리고 자동차도 발명되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제 마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램프에 비추고 할 때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상하수 집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수돗물 딱 틀면은 더운 물, 찬물 실내에서 나오고 그런 거 없을 때고, 당연히 그러니까 화장실도 실내에 있을 수가 없죠. 저 밖에 있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2018년의 중산층은 어떠냐? 사실 1948년의 TV, 자동차, 전화, 2018년 지금도 다 똑같아요. 2018년과 1948년이 다른 거는 오직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근데 그것만 틀린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물론 TV도 훨씬 더 품질이 더 좋아지고 자동차도 더 품질이 더 좋아졌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때 다 있어요. 오직 인터넷, 컴퓨터 관련된.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만 이제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건 이제 미국 얘기인데 우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내 아들 나이, 지금 내 아들 나이면 1983년인데요. 그때 저희 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랑 물론 이제 좀 이사했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아파트도 한 30 몇 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당시에도 자동차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컬러 TV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지하철이 있었어요. 서울에 지하철이 있고, 그 당시에도 뭐 로또 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만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1983년보다 더 38년 전, 더 38년 전인 1945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상하수도가 당연히 없었고, 그때 이렇게 펌프 같은 걸 물 해야 됐었고, 혹은 뭐 어디 우물에서 길어와야 됐었고, 다음에 전기 없는 집도 태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없고 전기가 없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삶을 살려면 그 상상은 굉장히 단조롭고 심심하고 굉장히 못 견딜 것 같죠. 근데 집에 상하수도가 없고 집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은 단지 지루한 거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자동차가 없고 상하수도가 없고 전기가 없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제조업 전성기의 그 2차 산업혁명이 그때 이제 전기가 발명되면서 각종 문명이 이게 다 나온 거예요. TV, 뭐 냉장고, 자동차 다 그때 나온 건데, 이 제조업이 중심된 2차 산업혁명과 정보화가 중심이 된 3차 산업혁명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세상을 더 많이 바꾸었냐, 어느 쪽이 더 세상을 살기 좋게 했냐면은, 뭐 정보화 혁명은 산업혁명에 잽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인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렇다면은 과연 4차 산업혁명에서의 혁신이라는 거는 제조업의 2차 산업혁명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혁신일 거냐, 아니면 정보의 3차 산업 같은 걸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얘기를.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다음에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불평등 문제를 보기로 하죠.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그래프인데, 주로 피케티 교수가 중심이 돼서 이런 세계의 그 불평등을 시계열적으로 보는 그런 연구에서 따온 건데요. 이게 한 1900년부터 한 뭐 100여 년 동안에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어떤 이제 그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이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상위 10%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점유하는 그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는 그때는 이제 예컨대 뭐 유럽이라고 치면, 저기 연두색 유럽이라고 치면은 유럽의 상위 10%가 전체 그 GDP 전체 소득의 50%를 점유한 거였죠. 그 다음에 미국이라면은 상위 10%가 전체 한 42%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죠. 1900년대.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가 그 점유율이 서서히 내려오면서 한 20세기 중반 1940년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점유율이 감소해요. 감소해서 굉장히 낮은 추세로 쭉 있다가 1980년 정도까지 계속 낮은 추세였다가 1980년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굉장히 또 이제 증가해서 오늘날에는 과거랑 뭐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런 거죠. 왜 20세기 초반에 그렇게 불평등이 높았다가 1945년에서 1980년 요새는 이렇게 불평등도가 뚝뚝 떨어졌냐? 이때가 바로 아까 말한 산업국가, 산업사회의 전성기고, 산업사회의 전성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다른 말로 복지국가의 전성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고. 그럼 왜 1980년대 이후에 불평등이 증가했냐? 우리 사회는 주로 이제 1990년대 후반, 한 IMF 이후부터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구 선진국들은 대개 한 1980년 이후부터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바뀐 거하고 이렇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일치한 그런 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탈산업 사회가 되면서 이제 불평등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정리해 보죠. 이런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산업 사회에서는 다수의 저숙련 저학력자들이 제조업 부분에 고용되면서 비교적 고용도 안정적이고 비교적 괜찮은 급여를 이제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탈산업 사회에서는 다수의 저숙련 저학력자는 단순 서비스업에 고용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단순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급여가 낮은 그런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그 다수의 저숙련 저학력자도 산업사회 전성기 때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어진 게 있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요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전문가 집단도 좀 더 양극화 혹은 좀 더 정확한 말하면 승자 독식, 슈퍼스타 경제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정말로 아주 최상위 소수하고 그 밑에는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제일 쉬운 예가 일타 강사 예를 들면 될 텐데요. 요새 그 뭐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 다녀본 분은 알겠지만 요새 이제 일타 강사라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각 뭐 수학, 영어, 뭐 사탐, 과학, 그런데 우리가 일타 강사라는 게 이제 그 분야에서 인강에서 제일 잘하는 분을 이제 그 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강에서의 일타 강사면은 100억이 넘고 한 뭐 200억 넘기도 한다 그래요. 연봉이요.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많은데, 근데 그게 다 이제 인강 덕분인데, 제가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는 그 당시에는 단위 인강이 없으니까 서울 종로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는 저도 이제 방학 때 특강을 들어가면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 강의는 정말 대형 강의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가 한 400명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들어가고 그 강사 선생님은 앞에서 마이크 들고서 강의를 했었어요. 한 뭐 400명.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강사니까, 워낙에 그 수강생이 많으니까 400명, 가장 대형 강의실에서 400명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인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강사라 해도 400명밖에 강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그러니까 1타가 아니라 2타, 3타, 4타, 5타 강사들도 뭐 비슷한 규모로 이제 수강생을 데리고서 강의를 했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제일 강의 잘하는 한 분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몇십만 명을 다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분은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밑에는 훨씬 더 2타, 3타, 4타는 1타 강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낮은 강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저 때는 1타나 2타나 3타나 다 똑같이 뭐 400명 뭐 그런 대형 강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1타 강사니까 조금 더 연봉이 더 강사료가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큰 차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도 그래요. 이런 거죠. 예컨대 뭐 연예인이나 뭐 프로 운동선수 다 마찬가지죠. 이런 거죠. 연예인이 아까 한 40년, 1980년 뭐 그 당시 80년 초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연예인 중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아마 BTS일 것 같기는 한데요. 다음에 영화 배우는 누가 제일 많이 벌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80년도에 그 당시 80년 초에 가장 돈 많이 버는 연예인이, 전체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분, 다음에 가수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분 보면 그 당시 전체에서 가장 돈 많이 번 분이 여러분 뭐 지금 대학생이라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알 텐데요. 이주일 씨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코미디언인데, 그분이 연예인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가수 중에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은 조용필. 뭐 지금도 활동하시죠. 조용필이 가장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때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올해 가장 돈 많이 번 연예인 하면서
7천만 원 벌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운동선수도 그래요. 운동선수도 요새 이제 그 축구에 이제 그 양대 그 메시하고 호나우두 그 둘이 이제 양대 산맥인데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얼마에 번대던가요? 그러니까 7천만 거의 뭐 7천만 달러 연수입이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CF 촬영 이런 거 다 하면은 한 뭐 7천만 불 이상을 이제 연봉을 버는 것 같은데 그런 메시나 호나우두보다 더 유명했던 한 40년 전에 더 유명했던 분이 이제 펠레라고 뭐 지금도 살아있죠. 축구 황제. 그분이 가장 그 돈 많이 벌 때가 이제 그 브라질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옮겼어요. 미국에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미국의 팀으로 프로팀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제일 돈 많이 벌 때가 연봉이 한 30만 불 정도 받았거든요.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세계와 다음에 이런 그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메시나 호나우두의 경기를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중계료나 뭐 CF 그런 걸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전문가고 같은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거와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CEO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뭐 연예인이나 혹은 뭐 학원 강사뿐이 아니라 CEO도 개인의 CEO도 과거랑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지금 보이는 표가 이건 이제 미국 건데요. 미국 건데 그냥 평균적인 임금 근로자와 그 대기업 CEO와의 그 연봉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에서 대기업 CEO가 평균적인 임금 근로자의 몇 배나 더 돈을 버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 1970년대만 해도 이게 대기업 CEO하고 그냥 일반 보통 임금 근로자는 한 20배의 차이가 났거든요. 20배 차이 나는데 그게 지금은 한 3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쭉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물론 CEO가 굉장히 중요하죠. CEO 개인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엔 그래도 이제 대기업 CEO와 평균 임금 근로자 20배의 차이인데 지금은 뭐 한 300배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집단도 굉장히 그 양극화가 많이 되고 또 같은 CEO라 그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내에서도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냥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어떤 서비스 경제 양극화를 가지고 올 뿐더러 이런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전문가 집단, 아주 전문 그 집단에서도 굉장히 양극화 혹은 승자 독식이 증가하는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서비스 경제, 다음에 지식 기반 경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탈산업 사회의 어떤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그러면 그래서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면은 과연 어떨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결국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해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과거보다 이렇게 공사품 수요가 증가한 거는 사실 새로운 제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IT 분야 제외하면은 뭐 자동차, 전화, TV, 세탁기 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확실히 4차 산업혁명은 혁신 제품을 등장하게 할 거예요. AI, 빅데이터며 새로운 그다음에 바이오 그쪽으로 엄청난 혁신 제품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없던 혁신 제품이 등장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성장이 높아질 수 있죠. 그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그러한 경제 성장의 수혜자가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산업사회 전성기 때는 그 생산성 증가의 혜택이 다수에게 퍼져갔죠. 그죠? 다수가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고용되면서 퍼져갔어요.
근데 과연 4차 산업혁명 때도 그럴 거냐 하는 얘기죠. 자, AI나 로봇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더욱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럼 과연 누가 로봇을 소유하는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을 소유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더욱더 그런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다수의 저학력, 저숙련자는 고용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평등이 완화되기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당연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첨언하면은 이렇게 다수의 소득이 낮다면은 결국 다수의 소득이 낮으면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구매력이 떨어지면은 결국 물건을 사줘야,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또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성장이 될 텐데 결국 구매력이 낮아지면은 결국은 이게 성장에도 뭐 좋을 리는 없겠죠. 뭐 이런 게 이제 나타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해법.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탈산업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했는데, 그럼 해법은 뭐냐? 사실은 뭐 이 문제를 완벽히 풀 수 있는, 정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이해하나, 그리고 이걸 완벽히 풀 수는 없으나 그래도 최소한 적어도 좀 더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해법이 뭐냐, 그걸 뭐 같이 보기로 하죠. 여기 이제 필수재 공급, 사회 안전망, 고용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결국은 뭐 엄청나게 뭐 새로운 해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늘 아는 얘기지만 그걸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얘기인데요. 사실 이 복지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20세기 산업사회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결국 이 산업사회 공장 근로자는 일자리에만 있으면 웬만큼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대신 일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자기 잘못이 아니고 또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노령, 또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질병, 또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산재, 또 잘려서 일하지 못하는 실업, 이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개인 잘못도 아니고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거고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한 위험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회보험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이유든지 이미 빈곤해진 사람의 경우에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빈곤해진 사람들, 빈곤층을 위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게 우리가 공공부조, 그게 20세기 한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복지국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일할 수만 있으면 웬만큼은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제법 괜찮은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탈산업사회는 그렇지 않다. 아까 본 것처럼 탈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꽤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는 별로 안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빈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근로빈곤, 일을 해도 좀 뭐 생활이 뭐 충분하지 않다 해서 우리가 이걸 근로빈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탈산업사회에서의 근로빈곤 역시 어떤 사회 구조에서 비롯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새로운 유형의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히 산업사회에다
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업사회 때 만들어진 전통적인 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러한 그 근로빈곤에 대한 대비하는 복지정책은 뭐가 돼야 되냐 이런 거죠.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수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다면은, 자, 첫 번째 이런 거죠. 혼자 벌어서는 너무 어려우면은 맞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또 저임금이라도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맞벌이를 우리가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우선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 서비스라는 건 보육과 노인 돌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케어인데 그런 보육이나 노인 돌봄 같은 게 정말 잘 지금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잘 갖춰줘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사회 서비스 확대돼야 되고 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 어떤 그 규범 또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임금이라도 생활이 공공하지 않게 하려면은 생활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힘든 거는 뭐 옷이라든가 식료품이라든가 뭐 가전제품이 너무 비싸서 그걸 구입하기 힘들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든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이 들고 정말 살기 힘들어 그런 건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는 거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픈 사람인 경우에는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주거, 교육, 의료. 근데 주거, 교육, 의료라는 거는 이거는 가치제라는 거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정도의 그 소비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이런 것이 결핍해서 어려운 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 그런 걸 우리가 가치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건 다 정부의 제공 책임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주거, 교육, 의료는 다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거기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주거, 교육, 의료는 가계부담 완화가 필요해요. 분쟁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교육과 의료에 엄청나게 돈 많이 쓰고 주거도 또 상당히 많이 교육, 의료보다는 적지만 주거도 또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씀에도 아직도 가계부담이 굉장히 크다면은 불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거와 교육과 의료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상 뭐 이렇게 말은 길게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하기 주거, 교육, 의료의 비용 절감 효율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주거, 교육, 의료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훨씬 더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면 훨씬 더 비용은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주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강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건 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새 주로 기본소득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작년부터 뭐 기본소득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기본소득은 이런 근로빈곤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겠냐? 뭐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건데 이런 거죠. 뭐 기본소득은 그런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거. 그게 이제 그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이라는 건데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그 다음에 모두에게 이런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준다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기존 복지제도 설계 원리에는 굉장히 충돌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그 현금급여를 하려면은 주로 이제 좀 뭐 빈곤 계층한테 한다던가 좀 뭐 실업을 당한 사람한테 한다던가 그런 어떤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다 전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히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층한테만 이제 그 정부가 급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존하는 복지제도인데 이거가 굉장히 상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회 규범,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근로윤리 그런 거와 좀 상충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요새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얘기마저 또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얘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생략하지만 핵심이 이런 거죠. 과연 기본소득이
그 앞으로의 이런 탈산업 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근로빈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냐 이걸 전망하면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뭐 20년, 30년 뒤에 훨씬 더 우리 뭐 경제가 더 발전하고 사회 경제 구조가 또 바뀌면은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대한민국 사람 모두에게 이런 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현재 그리고 적어도 짧은 미래에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본소득은 재원의 한계 때문이라도 모두에게 적은 금액만 줄 거냐 아니면은 정말 좀 어려운 계층에게 우리가 적정 금액의 급여를 줄 거냐 중에 택하는 뭐 그런 문제 현재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우리가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실 굉장히 긴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고용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건데 이건 사실 제가 아까 기본소득을 어떤 재원 한계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재원 한계가 물론 제일 큰 문제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근로라는 거, 일을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는 단순히 어떤 개인한테 수입을 준다는 그런 거 외에도 어떤 개인의 삶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다양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려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그게 국가 개입의 당위성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근로라는 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수입을 주는 것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면 당연히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즉 고용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고용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뭐냐? 또 세 가지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일단은 어떤 취업을 위해서 양질의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하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정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중장년 취업을 굉장히 많은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뭐 중년의 사람이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려고 할 때 굉장히 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뭐 젊었을 때 직장을 평생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일자리를 많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 경제가 자꾸 바뀌니까 그렇게 빠르게 바뀌는 속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려면은 교육훈련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많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많이 얘기되는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사회 안전망의 구멍이 크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그 뭐 실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뭐 코로나 같은 충격으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이런 사회 안전망으로서 소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이것도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뤄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거죠. 저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소위 그 근로장려세 지금도 있는 건데 이게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서비스업의 특성상 우리가 어떤 저임금을 아주 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 물론 최저임금도 중요해요.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경제사회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의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낮으면은 뭐 생산성이 올리기 힘들면 최저임금만은 한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부가 국가가 어느 정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근로장려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용을 위한 국가의 주요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주로 복지 측면에서의 국가가 고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얘기한 건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약간 다른 얘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결국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 성장을 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 얘기지만 결국 혁신이 중요해요. 혁신이에요. 너무 흔한 말이고 너무 뻔한 말이지만 혁신, 결국 성장의 원칙은 새로운 거를 고안하고 발명하는 거거든요. 혁신인데, 그래서 이런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교육 체제, 또 그걸 지원하는 금융 체제, 그 다음에 공정 경쟁, 이런 혁신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해요. 공정 경쟁. 그래야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정말 잘 크려면은 그런 식의 교육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하고 잘 클 수 있게 금융 지원해주고 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했는데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 끝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이 위기라는 한자를 기가 사실은 위험과 기회가 더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의 시기는 정말로 위험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이거를 겪고 나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잘 견디고 잘 우리가 대비를 하면 이게 또 앞으로의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어떤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도 과거에 어떤 그 경험을 상담했는데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위험과 기회를 정말 가장 잘 슬기롭게 견뎌내고 배우고 해서 정말 보다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낳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마지막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의 사태의 교훈을 우리의 오늘 강의와 연계해서 하면은 더욱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정말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에서도 특히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